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디플리션 영역과 중성 영역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소수 캐리어의 숫자를, 농도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중성 영역 전체에서의 소수 캐리어의 분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관계식을 썼지만 유사한 관계식이 홀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어노드에 B sub A라는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그때 전자의 농도나 홀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디플리션과 중성 영역이 만나는 부분이죠. 여기 N과 P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 N과 P의 앞부분에 나오는 Ni 제곱 나누기 도핑 덴시티는 바로 평형 상태에서의 마이너리티 전자 혹은 홀 농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exponential VA over VT가 바로 인가 전압에 따라서 인가 전압이 양의 전압이 걸릴 경우 전자 농도나 홀 농도 같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계식이 지금까지는 양의 VA 값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동일하게 네거티브 VA 값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젠밍우 교수님의 교과서 예제 4-3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도너가 10의 16승 per cubic c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억셉터가 10의 19승 per cubic cm라고 하여서 P 플러스 N 정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는 전자농도, 마이너리티 전자농도는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홀 농도는, 마이너리티 홀 농도는 10의 4승이 되겠죠.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들은 우리가 0.6V를 순방향으로 인가해 주었을 경우 10의 11승이라든지 10의 14승과 같이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거의 오더가 15더 정도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억 배 정도 증가하게 된 거죠. 반면 음으로 마이너스 1.8V를 인가하였을 경우 이런 역병항 상황에서는 전자 농도나 홀 농도가 계산은 되지만 실제로 0에 가까운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순방향일 때는 평형 상태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생성이 될 것이고요. 반면 역방향일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전자 농도가 매우 적어지게, 전자나 홀 농도가 매우 적어지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 즉 익스포넨셜하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해야만 했냐면요. 바로 전자와 홀에 대한 쿼지 페르미 레벨이 적어도 머조리티 캐리어 영역과 디플리션 영역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뉴메리컬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붉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전자 쿼지 페르미 레벨인데요. 이 전자 페르미 레벨은 N타입과 디플리션 영역 사이에서는 그저 바뀌지 않고 평평하고요. 오직 P타입 영역에서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나타난 홀 쿼지 레벨은 P타입과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일정하고 오직 N타입 영역에서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념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캐소드 전압이 적어도 N타입과 디플리션까지의 쿼지 페르미 레벨을, 전자 쿼지 페르미 레벨을 결정을 할 것이고요. 어느도 전압이 적어도
P타입과 디플리션 영역에 이르는 영역에서 홀의 쿼지 페르미 레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죠. 아주 좋은 결과인데, 하지만 이것이 왜 성립하게 됐는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저번 동영상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에 대한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를 1차원에서 써보면 다음과 같이 J에는 μn, n에 그리고 일렉트론 쿼지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과 같지요. 이건 원래 이제 3차원에서 돼 있는 저런 식을 두 번째 식에 나와 있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와 그리고 1차원을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인 GN, RN 항을 잠시 동안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JN 값이 어떤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과 같은 쿼지 페르미 레벨의 함수 형태로 쓴 전자전류 JN이 상수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쿼지 페르미 레벨의 일렉트론 쿼지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는 전자 농도에 반비례하게 된다 라는 아주 간단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중성 N타입 영역과 디플리션과 그리고 중성 P타입 영역 중에서 전자 농도가 가장 낮은 곳에서만 일렉트론의 쿼지 페르미 레벨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곳에서 제일 전자 농도가 적을까요? 수강생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디플리션 영역이 전자 농도나 홀 농도나 모두 0으로 가정됐으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가장 작은 전자의 농도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세미로그 스케일로 그린 전자와 홀의 농도인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보시면 전자 농도는 중성 N타입 영역에서 크고 디플리션 영역에서 감소하면서 결국 P타입 영역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디플리션 영역에서 전자도 별로 없고 홀도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농도가 어느 부분에서 제일 작은지를 생각해 보면 늘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동작하는 영역에서 가장 작은 전자 농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쿼지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는 중성 N타입 영역이나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바뀔 수가 없고요. 오로지 P타입 영역에서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정션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정션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디플리션 영역과 그리고 P타입 영역의 경계면에서의 전자 농도를 알게 됩니다. 또한 반대쪽 그 끝점인 어노드와 중성 P타입 영역이 만나는 곳에서의 전자 농도는 그저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로 딱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단에서의 전자 농도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질문은 양단에서의 경계 조건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중성 P타입 영역 내에서 전자의 꼴은 어떠할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는 형태로는 아마도 안 나올 것입니다. 뭔가 아주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P타입 영역에서의 전자 연속 방정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자 연속 방정식일 텐데요. 우리가 중성 P타입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는 어떤 영향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JN이 원래는 드리프트항과 디퓨전항의 합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에선 드리프트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디퓨전항만 써주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고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그리고는 SRH 모델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RH 모델을 GN과 RN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저 세 번째 식과 같은 일반 꼴을 가지고 있겠으나 이때 우리가 P타입 영역 안에서는 P의 값이 매우 커서 억셉터 덴시티하고 같다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저 위에 세 번째로 나타난 식이 아주 좋은 근사로 마지막 네 번째 식과 같이 근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걸 이루시면 되냐면 P의 NA 값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자에는 N 곱하기 NA를 NI의 제곱으로 빼준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분모를 보시면 타우 P 곱하기 어떤 덴시티 더하기 타우 N 곱하기 홀 덴시티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 전자 농도보다 홀 농도가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분모를 타우 N의 NA 값으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NA 값을 이용을 해서 잘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시면 저 네 번째 식과 같은 것이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컨비네이션과 관련해서 SRH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디퓨전 이퀘이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n 값을 상수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풀어서 전자 농도의 두 번 미분한 값이 다시 전자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경계 조건인 XA에서의 전자값과 그리고 반대쪽 어노드와 만나는 지점에서의 전자값에 대해서도 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타입 영역의 중성 영역이 아주 길다고 생각해서 무한히 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전자 농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적인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해석적인 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경계에서의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는 공간에 따라서는 x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함수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디케이하게 되는 특성 길이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디퓨전 랭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표기하기로는 ln이라고 썼는데 이 값이 디퓨전 컨스턴트인 dn과 타우 n의 곱의 스퀘어 루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강한 SRH를 가지고 있다면요. 더 활발한 SRH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타우 값이 몹시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작은 타우 값을 가지고 있다면 디퓨전 랭스 또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좁은 영역, 멀리 가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전자들이 모두 다 리컨비네이션을 일으켜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반면 우리가 거의 리컨비네이션을 못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라면 타우 n의 값이 매우 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는 디퓨전 랭스가 매우 길어지게 되어서 전자의 값이 아주 천천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전자의 농도에 대해서 중성 P타입 영역에서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분배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n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미분을 한 다음에 dn을 곱하는 것만으로도 전자의 플럭스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자의 플럭스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결국은 dn 오버 ln에다 거의 전자 농도에 비례하는 이런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전자의 농도가 감소하고 공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일렉트론 플럭스도 이 P타입 영역 안에서, 중성 P타입 영역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저 두 번째 줄에 쓴 것처럼 non 유니폼한 일렉트론 플럭스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중성 P타입 영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럴수록 전자의 플럭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렉트론 플럭스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에는 전류 보존 같은 것들이 성립하지 않게 될까요? 모든 들어온 전자들은 다 그 전에 재결합을 일으켜가지고 리컨비네이션을 일으켜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 전류는 어노드 쪽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되는 어노드 쪽에 딱 붙어 있는 곳에서는 전류에 의한 플럭스는 전혀 없을 것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홀 플럭스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자가 초당 얼마씩 이 중성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만 하고 어노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녀석은 없습니다. 그 말은 도대체 그 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바로 들어온 전자들이 모두 다 홀하고 재결합을 일으켜서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록 중성 P타입 영역에 전자 대신 홀들이 아주 많이 있긴 하지만 단위 시간당 일정한 양만큼의 홀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것을 스테디 스테이트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사라지는 만큼, 재결합되는 만큼의 홀 역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게 되냐면 어노드 쪽에서 홀을 주입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전자가 P타입 쪽으로, 중성 P타입 쪽으로 몇 개씩 들어오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션의 법칙을 사용을 하여서 손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리컨비네이션에 의해서 결국 전자 플럭스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하는 만큼을 상쇄해 줄 만큼이 반대쪽 어너드 컨택에서 홀 플럭스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딱 이만큼만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다시 홀의 플럭스는 그 디플리션 영역과 P타입, 중성 P타입 영역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과량의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홀 플럭스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도식에서도 도면에서도 보시면 전자 플럭스에 대한 화살표보다 홀 플럭스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길게 그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왼쪽에서 전자가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홀이 들어와서 그들이 리컨비네이션을 일으켜서 사라지게 되고 남은 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남은 홀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남은 홀들은 계속 이동을 하여서 결국 이 디플리션 영역까지 도착하게 되고 그것이 저 디플리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중성 N타입 영역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다시 그 중성 N타입 영역까지 다 포함한 개념은 다음번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전자가 들어오고 전자의 플럭스는 비록 다 사라지지만 그것은 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줄어드는 만큼 홀 플럭스가 어느 쪽에서 생겨야 된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공간상으로 불균일한 플럭스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